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시간이죠. 최민희, 진수희, 최민희 두 전직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두 분 의원, 전직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수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개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1년 조금 몇 개월 지났어요. 14개월? 그러니까 장관들 잘 하는지, 네. 개각 어느 정도 하는 게 필요할지, 물론 좀 언론에서는 벌써 개각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쯤 시점이 딱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면 다음 주쯤 개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말이죠. 아무래도 이건 야당 의원한테 먼저 발언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개각은 그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연 필요를 느끼시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야당이나 이쪽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14개월 정도 지났고 아마도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성적표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자체대로 했을 거고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쭉 이제 평가가 나왔을 텐데 제가 보기에 이 장관들이 세 그룹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은 꽤 이제 이렇게 일을 잘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좀 정책 혼선이나 현장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했던 부분, 그런 부처 장관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전혀 존재감 없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실수도 안 했지만 특별히 드러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장관들이 계시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개각 요인은 한 가지 있긴 하죠.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셔서 김영록 전 장관, 농수사부인가요? 그 하나만 채우는 걸로 끝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바뀐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 채우는 거 이외에 몇 분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망이 아니라 바람은 어떠세요? 대폭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바람은 저는 경제 라인 대폭 갈아야 된다. 가는 게 정부를 위해서도 좋고요. 우리 지금 경제정책 기조나 방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이 라인업도 바꾸고 정책의 방향이나 기조를 좀 다시 한번 재정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라인의 전면 교체 정도까지 가면 이건 대폭인데요. 그죠? 아니, 저는 김동연 부총리는 유임을 시키더라도 김동연 부총리가 가진 생각이나 정책적인 입장이나 그 방향, 그거를 살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가 원래 장관들의 수명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권 초반에서 지방선거 끝나고 뭔가 전환점이라고 생각되면 개각을 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과거에 보면 뭔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도 개각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경제 부분에 대한 대폭 개각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핵심은 김동연 부총리거든요. 내각으로 보면.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실장이 큰 방향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건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새로운 실험은 과거의 낙수 이론에 기초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지난 9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한 데서 반성적으로 나온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공공일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공공일자리는 아직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성급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김동연 부총리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 방향이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저는 김동연 부총리는 정통 경제 관료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이 안착되는 과정을 연착륙으로 만드는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김동연 부총리를 바꾸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지만 유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경제팀은 이미 김동연 부총리 중심이니까 다른 장관도 바꿀 이유가 없다.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정부 내각보다는 행정부보다는 청와대 그립이
너무 세다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만 있다고 해서 그분이 그 소신대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 청와대 그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제이노믹스의 거의 뭐 핵심이다시피 한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결국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좀 어려운 계층들의 주머니를 좀 채워서 그들로 하여금 소비를 많이 하게 함으로써 이 경제가 그렇죠. 좀 탄력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수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맞습니다. 건데 그것만 갖고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성장을 이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정부가 조금 늦었지만 혁신 성장을 같이 내세운 거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하고 혁신 성장을 여하이 어떻게 그 균형을 가져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혁신 성장을 말은 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만한 이 맨파워라 그럴까 라인업이 저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혁신 성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쪽에 그런 개편이 필요하다. 개편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부분은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혁신 성장이라고 왜 붙였을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 성장이었고요.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혁신 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과정이 4차 산업혁명을 염두에 둔 겁니다. 네. 그런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가장 문제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이게 저로서는 최대의 고민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은 AI가 주도하고 빅데이터 뭐 등등의 정말 기술혁신이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준다는 걱정을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혁신의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외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고민이 그 답이 나올까. 네.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방법이 최저임금 인상하고 네. 그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서 그 저소득층과 중간층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공부문 일자리 그리고 청년 지원 부분이 중소기업 청년 지원 예산도 보니까 6%밖에 못 썼더라고요,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은 그렇다면 과거 9년 낙수 일원과 민간 일자리 기초에서 감세의 기초에서 정부를 운영했는데 그때도 역시 일자리는 안 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경제팀 개편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두 분을 아니 제가 들어봤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 밖에 어떤 장관이 또 문제가 있는지. 이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그 기치가 무색할 정도로 분배 지표가 굉장히 악화됐단 악화되고 말이죠. 있죠.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일자리 대통령을 모토로 해가지고 일자리 상황판 설치까지 하는 의욕을 보였는데 그게 또 무색할 정도의 최악의 고용 지표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쯤에서는 자꾸 그 대통령 후보 때 공약에 매달리지 말고 뭔가 좀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우리 국민들이요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거 많이 기다려 주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표가 이미 나왔지 않느냐 말씀이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최민희 전 의원 아까 답변하신 거예요. 아직 돈 제대로 못 썼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 얘기를 우선 듣고. 그 밖에는 어떤 장관들이 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이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역대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내렸기도 했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최근에 그 국방부 관련된 국방부 산하에 있는 이 기무사 문건 관련한 처리가 굉장히 무책임했거나 좀 매끄럽지 못했던 그거는 이미 저는 국방부 장관을 배제하고 독립수사단을 꾸리라는 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거기에 많은 또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무 장관. 네, 저는 기무사 관련 문건에 대해서 지금 송영무 장관이 자세하게 밝힐 날이 있을 거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내용을 밝힐지 들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무사 관련 문건은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기무사 관련 문건이
그게 뭐 당연히 작성해야 되는 거고 그게 뭐가 문제냐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자유한국당만 그런 입장이에요. 예,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송영무 장관이 이 기무사 문건 처리를 보고받고 후속 처리를 안 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사퇴를 주장하는 건 논리적 모순 같아요. 저는. 그 문건이 별거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보고 만에 하나 자유한국당 생각과 비슷했다면 오히려 그 거꾸로 민주당이 사퇴시키려고 하면 자유한국당은 왜 사퇴시키냐 해야 될 것 같은 되게 논리적인 모순이 자유한국당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개혁도 해야 되고 기무사 개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기무사 관련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힌다고 하니 저는 그건 수사가 한 달 걸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독립수사단의 그 수사 결과는 보면 될 것 같고 일부 그 문건 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청와대가 인식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거치 문제를 논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다. 네. 근데 송 장관이 그 이전에 또 한미 동맹 관련한 거라든지 그 연합훈련 관련한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잊어먹고 있지만 몇 가지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나 이쪽하고 좀 엇박자가 난 듯한 이런 사례들이 참 여러 건 있었거든요. 또 여성에 대한 발언 파문 이런. 저는 여성에 대한 발언은 동의하지도 않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나이 또래의 군 지도부는 대체로 비슷했다. 지금 송영무 장관뿐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이 사퇴 사유가 된다고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엇박자 부분도 사실은 그 엇박자라는 게 다 군 개혁과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북한과 좀 관계를 터보려는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쪽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왜 자유한국당은 엇박자 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물러나라고 하는지. 모든 지금 내각의 장관님들 다 디펜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송명무 장관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디펜스가 목적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 진수 의원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에 정책적으로 좀 미숙함을 드러내 보인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어디죠? 우리가 좀 꽤 몇 달 지났긴 했지만 교육부총리의 경우에도 정책 혼선이 있었고요. 또 법무부 장관의 경우 그 비트코인 문제로 또 좀 실망을 안겨줬었고 특히 이제 이 실생활하고 관련된 문제 중에 이 환경부 장관 있죠. 좀 재활용 쓰레기 문제 이런 거. 쓰레기 대란도 자초를 했었고 또 최근에 그 라돈 침대 수거하고 관련해서 썩 그렇게 매끄럽지 않게 라돈 부분은 직접 담당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하긴 하던데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교육, 법무, 환경, 교육. 법무, 환경.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올 봄까지만 해도 이분들도 개각, 유력한 그 개각 대상에 올랐었는데 이게 지방선거 끝나면서 지방선거 압승하고 나면서 또 이렇게 중폭의 개각 얘기가 좀 들어가고 그 빈자리만 메꾼다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는 거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수희 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런 분들도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 글쎄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꾸는 거는 또 한 번 그렇게 실수를 하다 보면 그 실수가 그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더 앞으로 잘할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최 의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장관 수명이 이제 짧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와 같이 가는 분들도 그래요. 어쨌든 정책 혼선 내지는 업무 미숙 등등으로 거론됐던 몇몇 장관들 또 최근에 그 여당 원내대표와 잠깐 그런 얘기가 오갔던 노동부 장관, 노동부 이런 등등이 좀 그동안 있었는데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정책적으로 교육부 총리를 사퇴시키는 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라는 게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말하면서 교육부총리만큼 자주 교체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경우 비트코인을 예로 드셨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혼선은 법무부 장관만의 혼선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이 혼선은 저는 지금도 우리 사회 전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책임을 법무부 장관에게 물을 일인가. 네. 왜냐하면 이건 정부 차원에서 결정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짜 그 어떤 면에 대한 문제제기 되게 컸거든요. 그건 유시민 작가도 그런 입장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만을 가상화폐만 띄어서 얘기하는 것도 안 맞죠. 예, 그래서 이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좀 더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미리 받았을 때. 예. 개각 주제? 네, 이렇게 자료를 보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정보 내에서 과연 그 이분은 사퇴해야 된다고 말할 근거가 있냐를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경부 장관의 경우 그 쓰레기 대란 그게 언론의 보도가 크게 됐잖아요. 그리고 라돈 침대 언론의 보도가 크게 된 거 외에는 제가 구체적인 업무 평가 자료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사안이 큰 사안인 건 인정하면서도 그거 언론에 크게 보도된 그걸 가지고 그만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혼자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근거가 좀 없는 것 같다. 자료가 없다? 네. 예. 구체적으로 장관이 어떤 책임을 잘못했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언론 보도더라고요. 제 정보 가지고. 그렇게 보면. 저야말로 더더욱 그 정보는 더 없는 거죠. 없는 상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뭐 떠올려 보면 그렇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뭐 최종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나 자료로 봐서는 개각 요인 자체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대통령의 스타일을 볼 때 그렇게 장관을 자주 교체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네. 최근에 이제 이런 보도를 잠깐 봤는데 그 연설 비서관 있잖아요. 예. 연설 비서관이 대통령께 그 문건을 올리면 처음에 새빨갛게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수정. 예, 수정이. 근데 그러다가 점점점 새빨간 게 없어져서 예. 이제 대통령과 내가 코드가 맞았나 보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떤 순간 대통령께서 자기에게 맞춰주신 거다. 이런 그 언론 기사를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연설 비서관 스타일에 맞춰줬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사람에 대해서 되게 배려하는 스타일, 기회를 주는 스타일. 또 믿고 쓰고. 네, 그런 스타일이라 저는 개각은 소폭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뿐 아니고요. 역대 대통령 모두가 자기가 한번 인사를 통해서 입각시킨 장관들에 대해서는 여간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안 바꾸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여론의 압력이나 야당의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꾸기 싫어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바꾸는 거지. 저 사람 진짜 안 되겠어. 그래서 바꿔야 되겠어.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지금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그렇게 썩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새 때문에 장군들이 더더욱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바꾸시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지금의 정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느 정도 폭의 개각으로 결과가 되어질지 양쪽 이야기 잠깐 들어봤고요. 너무 그 개각 대상만 거론하니까 문제에 있었던 장관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두 분 생각할 때 제일 잘하고 있는 장관은 누구 같아요? 한 명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네. 김부겸 장관이 굉장히 장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네. 그 전당대회 출마권 때문에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뭐 이래가지고 약간 기스가 나긴 했는데 그 행정안전부 업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동산 가격도 일단은 잡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조금 거북하기는 한데 그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입각하는 거에 대해서 찬반 양론도 있고 국민들은 썩 그렇게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국회에 한 4년, 8년 일하는 동안 상임위를 여러 거치고 정부 업무 보고 계속 받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정부나 국회 돌아가는 메커니즘도 알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 장악 능력 뭐 이런 게 학자 출신이나 정통 관료로 커온 분들보다는 낫다. 좀 사고의 지평이나 이런 것도 넓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최민희 전 의원은 어느 장관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우선 김현미 장관이 잘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을 누가 얼마나 좀 이행했냐를 살펴봤더니 조용하게 일을 하고 있는 분을 한 분 발견했습니다. 누구요? 그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에요. 특히 통신비 인하와 관련하여 그 제가 국정기획 자문위원일 때 통신비 인하 방안을 쭉 얘기해 게 있어요. 그 보편요금제, 저소득층 기본료 11,000원 인하하는 거, 그다음에 와이파이 까는 거 등등. 그거를 소리 소문 없이 부처에서 할 일은 다 해서 국회로 넘길 건 넘기고 실제로 저소득층 기본료 11,000원은 인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공약을 실천하는 분이 계셨구나. 네,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되게 떠들썩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실제 이렇게 약간 이제 격려나 이런 걸 좀 띄워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별로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을 하려면 일단 언론에 나고 시끄러우면 일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소용이 소리 소문 없이 그러나 뚝심 있게 하고 있는 장관들까지 언급을 좀 해봤고요. 오늘 진수희, 최민희 두 전직 의원께서 나누신 이 대화를 아마 청와대도 잘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떤 결론이 날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입각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워낙 똑소리 나게 의정활동도 하셔가지고. 그럼 이 프로그램의 문제가